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어제 이 종합감사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 고성과 설전이 난무했던 이 정쟁 국감이었다, 이런 지적 많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45주기 추도식에 참석을 하면서 보수층 결집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권 쟁점들 지금부터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김영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주제 먼저 보겠습니다. 자, 먼저 국정감사 기간 중에 설전이 끊이지 않았던 이 국회 법사위 마지막 날에도 상황이 다르진 않았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심우정 검찰총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같은 줄에 앉아서 이 자리 배치를 놓고 신경전이 벌어졌죠.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기관 증인이 3분 여기 남아 계시고 이제 일반 증인이 계시는데 현재 한 분은 피고인입니다. 누구요? 이화영 증인. 재판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요? 지금 그 소추의 대표기관인 법무부 장관, 공수처장, 검찰총장이랑 지금 재판을 받는 피고인과 같은 반열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건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좌석 배치는 법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 재량에 의해서 합니다. 네.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거고 법사위를 모독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왜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거죠? 모독하는 거지. 왜요? 무죄 추정이 원칙인데. 자, 최병묵 편집장님, 그러니까 같이 나란히 선 거는 보기에는 어떻게 보세요? 적당한 거니? 아니 우선 법사위 국정감사장이라는 것이 물론 자리가 약간 한계는 있습니다. 거기에 뭐 여러 줄을 놓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닌데 저희도 사실 그 법사위에 과거에 들어가 봤지만 거기 몇 줄 정도는 충분히 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재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재량의 법률적 의미를 따지자면 재량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어떤 행사장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국회 법사위원장 대우를 못 받고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당의 뭐 무슨 일반 당직자와 같은 줄에 한 뭐 5명 정도 앉는 같은 줄에 앉았다고 그러면 본인은 그거 용납할 수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더군다나 이거는 그 누군가를 그 어떤 수사를 해서 처벌하는 검찰총장 또 검찰총장의 지휘자 그 지휘권이 있으니까 법무장관 뭐 이 사람과 지금 현재 재판 중인 물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고는 하지만 재판 중인 피고인을 같은 줄에 앉혀서 그 증인 신문을 한다? 그거는 어불성설이죠. 법 이전의 상식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향해서 집중 질문을 하면 뭐 들어보세요, 방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좀 이화영 전 부지사를 두둔하는 역할을 했거든요. 지금 법사위원장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어요. 공정성 문제가 제기된 게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처음부터 뭐 법률부터 너무 지나치게 청원 위주로 법사위를 운영해 왔다든지 국감 이전에도 여러 가지 어떤 정청래 위원장이 법사위원장이 되는 순간 우려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정도 재량이라고 하는 또 특징이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국민들이 수용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법 질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야를 뛰어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면 그 피감기관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있는데 피의자를 더 두둔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 국민 일반적인 감정에 반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도 지난번에도 뭐 청문회 비슷하게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정청래 위원장이 했던 청문회 자체가 오히려 민주당에는 손해를 끼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박성민 최고도 보시기에는 앞줄에 같이 앉아 있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문제 제기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보입니다. 뭐 왜냐하면 어쨌든 재판 과정 중에 있고 그리고 검찰 수사까지 거쳤던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의원들께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은 그런 거죠. 이제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할 때는 어쨌든 이 여러 가지 다룰 내용들이 충분히 많은데 이제 저런 설전이나 공방 이런 것들이 이번 국감 기간에는 지나치게 많이 보이지 않았나. 이게 아무래도 여야 갈등이 첨예한 상황이고 여러 가지 이 정치 이슈와 그리고 또는 사법적인 이슈가 국회 안에 한 번에 섞이게 되면서 여러 가지 좀 불필요한 공방들이 많이 벌어졌다. 이런 점은 굉장히 아쉬운 지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증인으로 나온 이화영 전 부지사가요. 검찰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반발을 했습니다. 고성이 이후에 이제 오가기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조작이 어디 있습니까? 장관님, 누가 뭘 조작했다는 잠깐만요. 다른 분들 아니 뭘 조작했다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자. 뭘 조작했다는 겁니까? 뭘? 제가 대답하는 중에 조작, 검찰이 조작, 제발 좀 그러지 말아 주십시오. 수많은 검사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검사들이 정말 조작을 했습니까? 제가 장관으로 조작해갖고 저런 재판을 하고 있다면 제가 당장 사표 내고 나가겠습니다. 그 김기용 대변인께서 보시기에 지금 그 조작이 있었다면 이제 박성재 장관 나 그만둘게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구체적인 이야기는 제시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만약에 구체적인 어떤 증거가 있으면 1심 재판 과정에서 그걸 제시를 했겠죠. 예. 재판부가 여러 가지 상황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9년 6개월이라는 시형을 냈는데요. 저는 회유는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주체가 검찰이 회유한 게 아니라 저는 이재명 측에서 회유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기이한 장면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를 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재판정에서 아내가 정신 차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보면 변호인이 교체가 되고 그다음에 이재명 측에서 그 아내와 또 만나고 그러고 나서 나왔던 게 술자리 회유 의혹 아닙니까? 근데 저는 회유라는 거에 대해서 뭔가 드라마틱하게 만들기 위해서 술이라는 어떤 그거를 갖다 붙인 거죠. 근데 술을 본인이 마셨다고 했다, 얼굴이 붉게 됐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뭐 혀끝에서 뭐 냄새나니까 자기가 입도 되지 않았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간과 장소도 다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판부가 그런 엉성한 시나리오를 믿을지 아니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재명 측에서의 어떤 조작과 회유의 그 시나리오를 믿을지는 저는 후자라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법정에서 나온 1심 어떤 유죄를 가지고 국회로 가져와서 그거를 재판을 개입하려 하는 듯한 이런 인상은 국민들에게 동의를 얻을 수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22대 국회 국정감사 어제 종합감사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렸는데요. 이 욕설과 고발이 난무했던 정쟁 국감이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네, 뭐 아마 이제 자료 화면으로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접하셨을 텐데 그러니까요. 여야 의원들 간의 고성도 있었고 증인으로 나온 분들과 의원들 간의 고성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공방과 심지어는 비속어를 사용하는 뭐 일들까지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일단은 뭐 여야 할 것 없이 일단 국회에서 품위를 지키지 않고 과하게 어떤 과도한 언행을 하시거나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어떤 궁금증을 해소하기보다는 뭐 소리를 지른다거나 이런 부분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은 여야 할 것 없이 좀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제가 좀 주목했던 현상은 이게 여야 간의 공방은 사실 늘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가고는 있습니다만 근데 이번에 보면 뭐 참고인으로 나왔다거나 증인으로 나왔다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국민을 대신해서 질의하고 있는 국회의원들과 싸우는 경우들이 좀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런 경우들이 과거에 아예 없었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약간 점점 더 이제 국회를 무시하는 경향성이 짙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는 감정 섞인 공방이 야당 의원들과 오가고 이런 광경들을 보게 되면 이게 좀 국회 전체적으로의 권위도 많이 실추가 되고 그리고 국민을 대신해서 질의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직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조금 경각심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아니 근데 싶습니다. 이제 그 말에 이제 전적으로 뭐 반박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그 쭉쭉 보다 보면 그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답변하지 마시고요. 자기 얘기만 하고 이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제가 좀 잘못 생각한 건가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아니 뭐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제 국회 증인으로 또는 참고인으로 불러놓고 증인 같은 경우 뭐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해놓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아주 짤막하거나 아니면 아예 묻지도 않고 돌려보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일방적으로 바로 그 국민의 대표 기관이라는 그런 그 어떤 위상을 바탕으로 해서 증인이나 참고인에 대해서 고압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죠. 저는 거기에서 증인과 참고인이 일부러 뭐 항변을 하고 뭐 그랬다기보다는 자기 방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재판에 가도 방어권 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국회에 가서는 그 증인이나 참고인이 방어권 보장이 안 됩니까? 국회의원들은 큰 소리 쳐도 증인과 참고인은 거기서 쥐죽은 듯이 늘 고분고분해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지적을 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국회의원들이 그 국정감사장이나 이런 데 불필요하게 부르는 것도 자제해야 되고 또 불러다 놓고 뭐 질문을 안 한다든가 하는 부분도 지양해야 되고 그다음에 질문을 할 때 굉장히 고압적인 태도로 그 증인이나 참고인을 압박하려는 자세 이것도 당연히 그만둬야 되고
그에 상응하게 참고인이나 증인들은 그 자기 방어는 충실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상임위원장들 가운데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나 뭐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의원 평균 질의 시간이 뭐 5배를 넘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네, 이게 보면 저희가 노래방 가는데 마이크 안 내려놓는 사람 보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내 노래인데 같이 불러준다고 하는데 기분 상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는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공평하게 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예. 본인이 어떤 위원회의 어떤 의사 진행 발언 얘기를 했을 때 자기가 다 의미 부여까지 다 하다 보면 그게 결국 한쪽에 줄을 서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왜 법사위와 운영이 그리고 과방위를 그렇게까지 집착을 했는지 민주당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네. 무엇보다도 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의 상임위원장들이 그러니까 본인이 그래도 겉보기 등등상 뭔가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기회는 최소한 줘야 되지 않을까. 시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숫자 그 정도는 기본이라고 보는데 그런 어떤 기계적인 중립마저도 제3자가 봤을 때는 한쪽으로 너무 쏠려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들이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위원장의 몫인데 본인이 다른 사람보다 5배 이상 얘기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그 문제를 지적하는 그 여당의 의원에 대해서 말을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른바 이틀막을 하게 했는데 이런 부분은 진짜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예. 의사를 진행하는 그 권한이 어디까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발부된 이 동행명령장 이 27건입니다. 현재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도 지금 동행명령장이 발부가 되는 아주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죠. 직접 좀 상황을 그림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11인, 반대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행명령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 송달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바리케이트 치고 또 물리력을 행사해서 막고 있습니다. 이거 현행법이잖아요. 대통령 경우에 관한 법률이라는 다른 법률을 집행하고 있는 부분들도 제가 경고상 이용이 없잖아요. 아까 증인 김건희는 국회 법사위에 즉각 출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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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망신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동행명령장이 이제 경찰 병력에게 가로막히자 동행명령장 집행을 방해했다, 법적 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건? 사실은 기본적으로 최근에 들어서는 이게 입법부인 국회가 사법부를 대신하고자 하는 욕망을 거침없이 드러낸다 그렇게 봅니다. 예. 어떤 문제가 있으면 경찰, 검찰 뭐 혹은 공수처 단위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방식들이 있을 텐데 네네. 그런 것들을 일제히 다 생략하고 바로 명령장을 발부해서 온다 안 한다라는 것으로 해서 바로 저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는 바로 이제 특검 안에 법안에다가 예. 밀어붙임으로써 과감하게 지나치게 민주당이 사법부를 통째 또 경찰권을 통째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저도 굉장히 모든 법안이라든지 특검법을 비롯해서 동학명령까지도 너무 슬익고 숙성되지 않는 또 따라서 국민 전체가 공감하기 어려운 그런 동행명령권을 말하자면 발행하고 있다. 27건이나 네네. 한다는 것은 이전에 국회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그런 문제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국민의 감정들도 그만큼의 뭐 격렬히 됐다고는 말 수 있지만 조금 자제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요, 오늘 45주기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번 주 부산에 이어서 어제 대구를 찾았었죠. 박 전 대통령 추도식까지.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 잡기에 나선 건 모양새가 됐는데 한동훈 대표의 행보를 먼저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전당대회 이후에 이제 한 100일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보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에 대해서 마음을 쓸 수밖에 없고 예. 또 하나는 지금의 당내 상황에 있어서 파열음이 거칠게 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우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예. 보수 중도 지지자분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본인의 어떤 보수의 정통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겠죠. 네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는 어떤 분, 특히 홍준표 시장은 끊임없이 어떤 배신자 프레임을 들이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게 찍히지 않기 위해서 뭔가 본인이 내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한 어떤 과정일 뿐이다.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긍정적인 면이 이 김건희 여사의 어떤 리스크 때문에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자 저는 현장에 직접 갔다고 보고요. 예. 저는 여담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예. 많은 정치인들이 대구로 가서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당시 이제 후보 시절에 서문시장에 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많은 분들이 열렬히 환호해줘서 예. 제가 끝나고 나서 차를 탔을 때 예. 기분 좋으시지 않냐, 힘이 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냐면 나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들의 열망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지금 한동훈 대표도 지금의 어떤 지지가 기회를 준 거고 본인의 한 개인에 대한 지지가 아니거든요. 정권 재창출하라는 엄중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는 어제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구를 찾았습니다. 자신이 보수 정당의 대표이자 최고 경영자라면서 대주주를 뵙는다는 마음으로 대구에 왔다고 했는데요. 관련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대구 경북은 보수정당 우파의 중요한 대주주입니다. 저는 그 보수정당 우파 정당의 경영인, 대표이사 CEO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우려와 걱정을 제가 어떻게든 해소하려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제가 한 가지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여러분들이 대주주인 이 정권을 끝까지 지킬 것이고 전체주의적인 세력이 정권을 잡는 것을 막고 정권을 재창출할 겁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대구를 찾은 한 대표가 당대표로서의 좀 정통성을 강조를 했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실까요? 저게 이제 사실은 보수 세력의 지지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 뭐 이렇게 보기에는 최근 한동훈 대표의 움직임을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다는 의구심이 지지층 간에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용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이것저것 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사안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 부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지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네. 그 내용 못지않게 그걸 요구하는 방식, 이른바 접근 방식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한다면 그 두 가지를 겸비한 집권당 대표를 아마 원할 거예요. 그런 걸 기대하고 있을 텐데 네네. 지금 한동훈 대표의 움직임 또는 그 대통령실을 향한 그 요구사항 이런 그 방식이 과연 우리가 그동안 그 보고 왔던 그런 집권당 대표의 그 모습과 예. 일치하느냐 아니면 자기 정치냐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저는 상당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 집권당 대표다움이라는 것이 과연 그 본인이 추구하는 목표 못지않게 그 여러 가지의 행동 양식도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거를 자각을 해야 저는 그 집권당 대표답게 예. 아마 지지층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성균 최고위원께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뜻은 맞는데 접근 방식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근데 뭐 한동훈 대표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뭐 참을 만큼 참았다라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네. 예를 들면 예. 그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거면 뭐 둘이 이제 만났을 때 조용히 하거나 하면 되지 왜 그걸 그렇게 언론에 흘리느냐, 예. 언론에다 대고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제 친윤계 의원들을 비롯해서 대통령실에서도 굉장히 좀 불쾌감을 표시를 하잖아요.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친한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보면 그럼 그동안 조용히 얘기했을 때는 들어줬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수차례 여러 방식으로 뭐 아마 대통령실 정무수석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통해서도 아마 한동훈 대표의 뜻은 계속 전달이 됐던 걸로 보여져요. 근데 그게
그런데 그렇게 조용히 전달을 했을 때에는 뭐 밖으로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어떤 변화 없이 이 상태가 현상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네. 한동훈 대표로서도 지금 정권을 끝까지 지키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자기 정치가 아니라 보수를 지키기 위한 자기 나름의 충정이다 이런 자기 정당화를 하는 과정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은 뭐 한동훈 대표에게 자기 정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보수 내분이 좀 일어나고 있지만 제3자인 제가 봤을 때는 이럴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냐 사실은 이미 국민들의 민심 위반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아니냐 이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당내 이간질로 쇄신을 방해하는 소수, 이 소수는 누구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뭐 친윤계 몇몇을 전 짚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제가 뭐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에 부대변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친윤이냐 친한이냐 물었을 때 제가 저는 뭐 친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그게 저는 일을 풀어가는 방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렇게 뭐 비유할 수도 있지만 여하튼 서로 간에 감정이 굉장히 격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정치인은 대통령도 정치인이고 한동훈 대표도 정치인 아닙니까? 그런 국민들이 우려할 만한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될 어떤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근데 누가 보더라도 다 감정이 안 좋다는 걸 입안에 써놓고 있는 형국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 우리가 정권 교체를 어떻게 했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 후보가 돼서 어렵게 이뤄낸 겁니다. 예. 겸손해야 되고요. 이런 절실함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서로 간에 특히나 저는 주변 인물들의 어떤 자제가 필요하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어떤 스탠스도 중요하지만 주변 인물들이 예. 너무나 조금 뭐 방송이든 페북을 통해서 싸움을 좀 부추기는 물론 그분들의 선의는 믿습니다. 하지만 좀 때로는 자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특별감찰관 추천을 둘러싼 여권 내 이견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이 대선 공약이다라면서 추진 의지를 거듭 드러내자 이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 사안이다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한 대표는 이르면 이번 주말쯤 추경호 원내대표를 만나겠다고 했거든요. 좀 네. 설득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저는 설득 이전에 이게 대통령 공약이면 이미 그 전에 원내에서의 어떤 의견을 거쳤다고 봐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예. 새로 구성된 국회의원들이 이거 원내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 공약 사항을 해 마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께서 주문하신 대로 그럼 빨리 국회에서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추인을 받아와라, 안을 달라.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예요. 네네. 그러면 민주당 그게 동의하는지 그걸 연계해서 말하면 북한 인권 이사 재단 이사와 연계할 것인지 예. 아니면 한 대표가 얘기하듯이 이것은 이것대로 할 것인지에는 논의를 하는 것이지 특별감찰관 자체를 하냐 마냐 하는 것은 저는 논의가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예. 또 한동훈 대표도 그걸 가지고 이건 내 역할이다. 뭐 당대표가 원내대표 그거는 당연한 말씀입니다만은 그것을 가지고 네 것 내 탓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말씀은 좀 해석해 주셨지만 이 문제를 이제 풀어야 되잖아요. 다 함께 이제 의견을 좀 싸우지 말자. 좀 감정이 골이 깊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더 이상은 안 된다로 확전은 좀 자제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이런 특별감찰관처럼 문제가 발견돼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그럼 도대체 해결을 해야 됩니까? 아니 추경호 원내대표를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주말에 만나겠다 그러니까 예. 아마 오늘 내일 중에 만날 걸로 보이는데 사실은 대통령실에 가서 대통령한테 특별감찰관을 우리가 추천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추경호 원내대표를 만났어야죠. 먼저 만나서 네. 자 우리 당의 대선 공약이 특별감찰관 추천인데 네. 현재 우리 당의 당론은 특별감찰관 추천과 함께 지금 민주당이 북한 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고 있으니까 예. 국민의힘은 추천했거든요. 그런데 네. 추천하지 않아서 북한 인권재단이 출범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연계해서 추진하는 게 당론인데 자 근데 뭐 민주당 가만히 보니까 영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안 할 걸로 보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두 개를 분리해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당론을 유지할 것인지에 관해서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논의를 한 다음에 가서 대통령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의 순서가 잘못된 거죠. 아니 만약에 뭐 당무를 통할하는 게 그 대표다. 그래서 특별감찰관 추천을
그 추경호 원내대표와 일체 상의 없이 한동훈 대표 혼자 추진할 수 있나요? 그렇죠. 추진 못할 거요. 예. 이 정당 조직은 행정 조직하고 다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제가 보건대 아까도 뭐 저 접근 방식 얘기를 했지만 이 특별감찰관 이 추천 자체를 윤석열 대통령이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추천해라, 임명하겠다. 다만 네네. 민주당이 인권재단 이사를 예. 지금 계속 미루고 있으니까 예. 그걸 어떻게 하든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하자는 거거든요. 예. 그거를 잘 협의만 하면 될 일을 예. 뭐 이렇게 분란을 일으킵니까? 네. 저는 그게 좀 이상하다 뭐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특별감찰관으로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뭐 특검을 해야 된다는 입장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줄로 말씀드리자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 답이다 이렇게 민주당은 보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쉽게 비유를 해보자면 이제 예방 주사를 놓는 것과 치료약을 먹는 것은 다르다라고 봐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서 앞으로의 어떤 대통령의 주변과 친인척 관리를 하겠다라는 것은 특별감찰관 도입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 특별감찰관 얘기까지 나왔던 이유의 근원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 문제 이런 것들이 검찰 수사에서조차 사실은 제대로 짚어지지 않는다. 이런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특별감찰관은 사실 미래의 일들을 예방하기 위한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도 다르고 지금 문제로 짚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적당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라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특감 가지고는 안 돼. 지금 그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특검이 가야 된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인 것 같은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45주기에서 그 두 분이서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둘이 손잡고 바깥으로 나가는 모습이 좀 목격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런 대화에 대해서 좀 특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아까 뭐 순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순서는 뒤집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마지막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뭐냐면 여야 대표 회동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때 제가 만약에 여야 한동훈 대표라면 네네. 한동훈 대표라면 이재명 대표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연계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관 임명할 테니까 추천 이거 그 북한 인권 재단 관련해서 이사를 추천하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모호하게 대답하거나 안 한다고 하면 그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민주당이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우리는 믿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부적으로 의원총회를 통해서 집단 지성의 힘으로 하겠다. 물론 이게 수대결이 아니라 논의를 통해서 할지 말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수대결을 보면 누군가는 이길 수 있어요. 뭐 친윤계가 이길 수도 있고 친한계가 이길 수 있는데 그거는 그들만의 승리지 전체적으로 보면 당이 분열을 되는 어떤 시초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특별감찰관 이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좀 제안을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저는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단순하게 김건희 여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저는 다만 김건희 여사가 법적인 부분이 이 특검으로 해결된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왜냐? 이 특검은 민주당식의 특검은 대통령의 탄핵을 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이죠. 그건 치료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특검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긋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어떤 대외 활동에 대해서 아예 못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외교 일정은 해야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어떤 단독 일정 같은 거를 자제하면서 뭔가 접점을 찾고 그 접점을 찾은 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같이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국힘 내에서 이 특별감찰관 문제를 가지고 수대결로 가는 모양새는 결국 누가 이기는 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요. 피해 택시기사가 치료받는 이 한의원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압수수색한 이유 무엇이라고 봐야 됩니까? 이 상황에서는. 지금 문다혜 씨가 피해자하고 합의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대로 이제 넘어가게 된다면 그러면 아마 이제 단순 음주운전 이 부분만 처벌을 받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피해 택시 기사가 합의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될 경우에는 위험운전치상죄 특가법상에 뭐 이 부분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원래 이 위험운전치상죄는 진단서를 제출했을 경우에 피해 정도가 확인됐을 때인데 지금은 합의를 했으니까 제출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혹시 있는 것 아니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그 피해 택시 기사가 진단을 받았던 그 한의원에 가서 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한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상해 진단서로 그 상당한 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나왔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위험운전치상죄 혐의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 혐의로만 좀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 경찰이 택시기사 상해 진단서를 확보한 걸로 알려지면서 지금 이게 또 변수가 될 거라는 전망이 있어요. 뭐 그렇습니다. 이제 그 확보를 한 것에 따라서 좀 더 방금 말씀 올린 것처럼 위험운전 치상죄라든지 그걸 할 수 있는데 저는 뭐 법적으로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택시 기사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 선택권을 경찰이 침해한 건 아닌가 그런 논란도 저는 있을 수 있거든요. 본인의 상태가 뭐 병원에 갔지만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합의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택시 기사들의 어떤 자기 나름대로 자율적 선택권을 아예 일방적으로 압수수색을 통해서 옥죄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는 한번 저도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렇게 그 위험 운전 치상 혐의가 적용되면 처벌은 더 뭐 어떻게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나요? 통상적으로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뭐 벌금형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위험운전 치상죄 같은 경우는 정식 재판을 하기 때문에 징역형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왜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문다혜 씨 케이스를 딱 사례 들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음주운전을 했어요. 누군가 위협을 해가지고 다쳤다고 봅니다. 근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힘이 있거나 돈이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돈으로 해결한다면 그 사람들은 음주운전죄로만 처벌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요. 돈의 유무나 권력의 어떤 유무를 떠나서 원칙적으로 뭔가 적용한 게 아닌가. 그리고 소위 말해서 뒷말이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경찰은 원칙적인 어떤 수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 음주운전만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엔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이제 음주운전 치상죄, 위험운전 치상죄가 되면요 법률상으로 보면 1년 이상의 징역, 1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1년 이상 15년 이하.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위험운전 치상죄가 적용이 된다고 하면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문다혜 씨는 지금 음주운전뿐만이 아니고요. 불법 숙박업을 운영한 의혹도 받고 있는데요. 한 시민단체가 서울경찰청에 문다혜 씨를 고발을 했습니다. 이 불법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에 해당된다. 지금 이거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뭐 문다혜 씨가 공유 숙박 플랫폼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숙박업을 해왔던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게 뭐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게 과연 정식적인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은 상태로 영업을 한 것이냐 이 논란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발까지도 이어진 것 같은데 어쨌든 지자체에서도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 나아가서는 뭐 이게 정말 범죄 어떤 뭐 본인이 불법적인 소지가 있는 것이 명확해진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법적 처분도 이어지지 않을까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문다혜 씨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조지호 경찰청장이 불법 숙박업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면서 수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제주도와 그리고 영등포에 소유하고 있는 것은 주택이나 오피스텔인데 이런 불법적인 숙박이 이루어진 것 문제뿐만 아니고 결국 이게 이제 탈세로 이어집니다. 수수께끼에 사촌집이라고 하라고 했다라는 그런 정언도 나와 있는 상황이고 경찰청장님 이거 좀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사법경찰관리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경찰에서 이제 수사를 하기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제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이건 뭐 수사를 할 겁니다. 김 의원님, 지금 말씀 나온 것처럼 지금 문다혜 씨가 이제 신고 없이 이제 불법 숙박업을 이제 한 혐의가 입증이 돼서 관련 세금도 내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면 세금 냈는지 안 냈는지 이거 탈세 이것도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탈세도 조사해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2019년 양평, 2021년 영등포, 2022년 제주도 이렇게 해서 심지어는 이제 문 대통령 재임 시절에 벌써 두 건의 어떤 불법적인 말하자면
그 탈세 의료가 있는 것이죠. 이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 네네. 아마 그거는 이제 문광부 장관에 대한 질의를 통해서 그리고 국세청장에 대한 질의를 통해서 또 경찰청장에 대한 질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계산까지 나오던데요. 보통 네네. 뭐 오피스텔은 하룻밤에 한 10만 원 정도였다면 제주도는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몇 대 이렇게 해왔고 또 문다혜 씨가 실제적으로 자기가 5년 동안 슈퍼 뭐 매니저다, 뭐 공유 오피스의 어떤 달인이다 이런 식으로 선전해 왔기 때문에 네네. 여러 가지 뭐 추측을 넘어서 실질적인 어떤 범죄의 문제까지 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문다혜 씨가 2019년 양평동 주택을 갭 투자해서 억대 시세 차익을 거둔 정황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2019년이 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이 갭 투자로 인한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해서 규제를 좀 쏟아냈던 시기란 말이에요. 부동산 투기와의 소위 말한 전쟁이 있었던 그렇죠. 거죠. 예. 그리고 저는 뭐 다주택자라고 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세금을 네네. 낸다면. 근데 그 굉장히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로 뭔가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사회적 어떤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누구보다도 뭔가 근신하고 그거의 어떤 정부 정책의 흐름에 맞아야 되는데 따님께서는 그거에 역반응을 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예. 저는 이분이 굉장히 치밀한 것 같아요. 태국 가서 네네. 이제 집을 산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공유 숙박하고 예. 또 한국에 들어와서는 또 청와대 관사 들어가서 관사 태클을 한 거 아닙니까? 사실 예. 그 과정에서 수익도 1억 4천만 원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집들은 공유 숙박을 하는데 세금은 내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봤을 때 이 문다혜 씨가 과연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규칙과 법 그런 어떤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 반응을 보였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제 서모 씨 전 남편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됐을 때 예. 가족에 대한 공격 굉장히 비판을 하면서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자기가 억울하게 돌맞는 개구리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누구보다도 아빠 찬스를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다음에 제주도 별장 같은 경우 그것들이 공시지가 정도의 금액 3억 8천만 원 받았다고 하는데 주변의 얘기를 따르자면 한 10억 정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것도 아빠 찬스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이게 다 수사가 진행 중인 내용이니까요.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제가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네 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